어머님, 이런 쓸모없 지저분한 물건은 바로바로 버려야 집이 깨끗해진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잔인했습니다. 쓸모없는 짐, 너가 버린 건 그 낡은 붓이 아니라 내 70년 세월이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걸 폐기물 취급하다니.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인 강은주입니다. 한때는 동양화를 그리던 사람이었지요. 남편이 오래 앓다가 세상을 떠난 뒤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 저는 작품보다 살림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집은 남편의 유산과 제가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집의 주인이라기보다 세입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 도연과 며느리 지영, 그리고 아이 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영은 변호사이고 일상이 매우 규칙적입니다. 저에게도 그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침은 7시 30분에 꼭 준비해주세요. 일정이 어긋나면 업무에 차질이 생겨요. 그녀는 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은 적이 없었지만 손가락이 붓는 날에도 시간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제 상태보다 시간표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림 도구 역시 거실에 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림은 창고에 넣어주세요. 거실은 아이들 공부 공간이에요. 그녀의 말은 예에 바르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그림은 생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되었지요. 저는 조용히 종이를 접고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화가였던 시절의 감정은 마음 한쪽에 묻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의 미술 숙제를 도우려다 먹물을 소파에 튀긴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지영의 표정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을 만드세요? 이 소파는 관리가 어렵다고요. 수선비도 엄청 나올 거라고요. 조심하셨어야죠. 난 미안하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 집을 위해 많은 시간을 썼지만 그 시간은 인정받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살림을 유지하는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 도연은 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지영의 표정을 살피곤 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요즘 예민해. 너무 마음 쓰지 마. 도연은 그렇게 말하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 말로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이 집에서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그림의 방은 이미 오래전에 어둠 속에 들어갔고 제 삶의 빛도 그때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요. 제 목소리는 집안에서 작아졌고 제가 가진 것들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말없이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아주 조용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손가락이 무겁게 부었습니다. 마디가 부어올라 젓가락을 쥐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방에 섰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식단 기준은 까다로웠지만 가능한 한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손을 대지 않으려고 천천히 칼을 잡았습니다. 마늘을 다지고 채소를 자르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손가락이 뻐근했지만 참고 넘겼습니다. 그날은 반찬을 8가지나 만들었습니다. 국도 끓였습니다. 끓는 냄비 위로 김이 오르는 동안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질 즈음 지영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반찬을 하나씩 맛보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짜요. 음식이 갈수록 짜지는 것 같아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표정이 이미 정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싱겁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다음엔 더 조심할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영은 제 답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찬통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아직 남아있는 반찬들이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국물도 따라 흘렀습니다. 제가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지영은 짧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짠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건강 생각해야지요. 아이들 입맛도 버려요. 저는 쓰레기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부어 만든 반찬들이 그대로 쏟아져 있었습니다. 말린 고등어를 굽다가 관절이 울려 잠시 주저앉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다진 마늘을 떨어뜨려 몇 번이나 다시 씻었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제 시간과 제 정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지영아, 조금 짜다고 버리는 건. 그러나 그녀는 제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준이 있어요. 어머니가 열심히 하신 건 알지만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은 다시 만들면 되지요. 그 말은 공손했지만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만들 사람이 누구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손을 털듯 주방을 떠났고 싱크대에는 버려진 반찬들의 냄새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씻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국을 덮고 냄새가 번지지 않도록 뚜껑을 꽉 닫았어요.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했습니다. 지영은 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반찬을 너무 짜게 하셔서 애들 먹을 걸 내가 다 사왔어. 도연은 그랬어? 라고 말한 뒤 저를 향해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한다는 뜻도 미안하다는 뜻도 아닌 애매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약국에 들렀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부엌 정리를 위해 주방으로 갔다가 작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리해둔 반찬통이 싹 다 바뀌어 있었고 냉장고 안은 지영의 방식으로 재배열돼 있었습니다. 그건 별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방 앞에 놓인 작은 쓰레기 봉투를 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익숙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붓, 남편의 벼루 조각, 작은 그림 조각. 저는 급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지영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 정리 좀 했어요. 이런 건 다 낡았고요. 사용도 안 하시잖아요. 붓을 꺼내든 제 손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 왜 상의도 안 했니? 지영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쓸모없고 지저분한 물건은 바로바로 버려야 집이 깨끗해진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잔인했습니다. 쓸모없는 짐. 너가 버린 건
그 낡은 붓이 아니라 내 70년 세월이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너는 그걸 폐기물 취급하다니. 그리고 여긴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이라는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지만 그녀에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관절이 부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들의 생활에서 내 존재는 불편함이었고 버려도 되는 수납의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집에 제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요.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곧 제 인생을 흔들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만들던 날의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관절이 굳어 컵을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움직여야만 했어요. 이 집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출근 준비를 하며 제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염려보다는 불만이 조금 더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손이 아프시면 꼭 미리 말씀하세요. 일정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픔을 조절해가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저였지만 지영의 말은 늘 일정과 효율을 먼저 말했습니다. 제 고통은 참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였지요. 며칠 지나 반찬이 버려졌던 날과 남편의 벼루가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던 기억이 겹쳐지며 마음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짐이라는 지영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 존재가 이 집에서 어디쯤에 놓여 있는지 이제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내외가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안에서 조용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 너머로 오랫동안 잊고 지낸 제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렸습니다. 은주야, 이제는 너를 좀 지켜도 된다. 아들 부부가 출국한 당일, 저는 주방을 정리한 뒤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수가, 나야, 좀 도와줘야겠다. 이 집을 팔고 싶어. 명숙은 놀랐지만 바로 제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친구였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꺼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은주야, 정말 결심한 거지? 응, 더는 이대로 못 살겠어. 그 짧은 대화 하나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바로 부동산과 연결해 주었고 집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팔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의 바다가 보이는 소담한 집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오래된 껍데기를 벗겨내듯 제 물건들을 하나씩 챙기고 기억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물이 스며 있던 종이는 조심스레 포장했고 작은 붓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낡은 물건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살아온 시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짐을 거의 다 싸고 난 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지영은 늘 이곳을 아이들의 공간이라고 했지만 제가 평생 그림을 그리겠다고 꿈꾸었던 자리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붓을 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20년 만에 물감을 꺼냈습니다. 새 캔버스 대신 빈 벽을 펼쳐두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물감을 짜는 순간 강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래된 감정들이 함께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붓을 크게 휘둘기 시작했어요. 벽을 타고 색이 흘렀습니다. 어두운 군청색과 흰빛이 섞여 폭포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떨어지는 선은 제가 삼켜온 분노였고, 흩어지는 물결은 억눌린 시간들의 해방이었습니다. 손가락은 계속 아팠지만 그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만큼은 누구의 일정도 눈치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벽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림 아래에 작은 글씨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 삶을 다시 찾을 거야. 글씨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제 안에 숨어있던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나온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비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 세월 짓눌려 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마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미 이 집에서 마음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잔금이 처리되고 저는 집 열쇠를 서랍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올 때 뒤돌아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별은 생각보다 담백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 길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릉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곳에는 통창이 있는 작은 화실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래 묵은 감정이 한 겹씩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뒤 창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제 다시 시작이야. 아들 내외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시간대였습니다.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고 예상했던 번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집이 텅 비었어. 도연의 목소리는 놀랐지만 걱정보다는 불쾌함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집을 팔았단다. 잔금도 다 받았어. 말끝이 닿기도 전에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에요?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요? 그럼 저희 보고 지금 무작정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일주일 뒤에 새 주인이 들어와 그때까지 방을 비우면 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지영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일주일이요. 저희가 호텔이라도 잡아야 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면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그녀의 말에는 기가 막힘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의 방향은 끝까지 자신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정해라. 도연이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도 배려보다는 불만이 더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갑자기 행동하면 우리도 곤란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 이건 너무하잖아. 저는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바로 가라앉혔습니다. 도연아, 너희가 내 물건을 버렸을 때도, 반찬을 버렸을 때도, 내 아픔을 무시했을 때도 너희는 한 번도 너무하다고 하지 않았지. 나만 참고 있었던 거야. 지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버릴만 하니까 버린 거죠. 어머니 물건 때문에 방이 좁고 냄새도 나고 애들한테 해로우니까 정리한 거예요. 그게 큰일도 아닌데 계속 서운해하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제 결정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반성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책임은 안 느껴지세요? 저희를 이렇게 한순간에 내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책임은 서로 존중할 때 생기는 거야.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으니 나도 더는 그 책임을 지지 않을래. 도연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일주일은 너무 짧아. 그래도 우리 보고 당장 나가라는 건 좀. 저는 조용히 그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은 긴 편이란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상황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영이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셨네요. 어머니께서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묻혀 남아있던 불안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 집에서 그리고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마음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제가 잊고 지냈던 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손가락은 아직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붓과 물감을 꺼내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색을 섞고 붓을 움직이는 순간 지난 세월의 분노와 슬픔이 한 줄기 물결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림 속에서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울 갤러리에서 개인전 강은주 투어이 열렸습니다. 전시장에는 많은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붓과 색, 물감이 살아있는 듯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나 자신도 이 광경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전시장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도연과 지영이었습니다. 평소의 뻔뻔함과 파렴치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후회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내 그림을 한참 말없이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전시는 언론과 평단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개인전 소식이 전국에 퍼졌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나는 강릉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새로운 영역을 열고 있었습니다. 벨이 울려 나가보니 강릉집의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내 얼굴을 보자마자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가 너무 커요. 그동안 어머니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평생 편안함만 강요했지.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도연이도 눈에 눈물이 맺힌 채 말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 내 탓이야. 나는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사과할 필요 없어. 너네들이 이제라도 느꼈다면 그걸로 됐다. 지금부터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너네들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렴. 그 순간 도연과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단순히 가족의 짐이 아니었음을, 내가 쌓아온 삶과 예술, 그리고 내 자유를 무시할 수 없음을, 마음속에는 한때 쌓였던 울분이 이제는 온전히 풀렸습니다. 며칠 뒤 지영에게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와 작은 수채화, 물감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삶의 의미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어머니 꿈꾸셨던 일 마음껏 펼치면서 멋지게 사세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 위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억눌렸던 마음이 바닷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도연과 지영은 늦었지만 나의 삶과 예술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 삶의 무게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닷바람 속에서 나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리. 내 삶은 내 것이다. 자유롭고 당당하게 강은주로 살아가는 매 순간이 내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다. 나는 웃으며 붓을 휘둘렀습니다. 세상 모든 70대에게도 그 이상에게도 마음속 깊이 울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늦은 시작은 없다. 지금, 오늘, 바로 나를 위해 남은 평생 멋지게 살아가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댓글로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써보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